2010년 초여름의 습한 밤 공기가 뺨에 와닿았다. 나는 25, 막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해 부모님 댁에 얹혀 살며 돈을 모으던 중이었다. 그날 밤 누나 김서연이 울면서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평범하고 안정적이었다. 30살의 누나는 평소에도 감정 기복이 심했지만 그날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했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었고 흐느낌 사이로 억양 없는 비명이 섞여 나왔다. 부모님이 놀라 달려 나오셨고 누나는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아 통곡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쏟아냈다. 최연우 그 인간이 바람을 폈어. 그것도 당신 친구랑. 최연우는 누나의 남편, 그러니까 내 매형이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바람 상대가 내 친구 박지수라는 말에는 더더욱 경악했다. 박지수는 나와는 대학 동기로 순하고 착한 아이였다. 매형과는 내가 몇 번 식사 자리에 데려가면서 안면을 튼 정도였지 둘이 따로 만날 일은 전혀 없었다. 누나는 울부짖으며 모든 화살을 나에게 돌렸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박지수 그 여우 같은 년을 최연우한테 소개해줘서 이렇게 된 거라고. 네가 내 결혼 생활을 망쳤어. 나는 얼어붙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나는 그저 매형과 친구가 안면이나 트라고 소개시켜준 것뿐이었다. 게다가 박지수는 당시 사귀는 남자친구도 있었다. 매형 역시 누나에게 꼼짝 못하고 끔찍이 아끼는 모습만 보여왔기에 그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그 상대가 박지수라는 것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다. 누나,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리고 박지수는 그럴 애가 아니야. 내 변명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누나는 히스테리컬하게 소리를 질렀고 부모님은 이미 누나의 슬픔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었다. 특히 어머니는 내 뺨을 때리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내 누나 인생을 망쳐? 하고 울부짖으셨다. 아버지는 말없이 차가운 눈으로 나를 노려보셨다. 나는 해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증거도 없이 오직 누나의 감정적인 주장만으로 나는 순식간에 가족의 공적이 되었다. 아버지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네 얼굴 더 보고 싶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내 짐을 현관 밖으로 내던지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 제발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애원했지만 소용없었다. 7년 전 그날 밤 나는 25의 나이에 집에서 쫓겨났다. 가진 돈은 몇십만 원이 전부였고 갈 곳도 마땅치 않았다. 습한 밤 공기 속에서 나는 길바닥에 버려진 짐 옆에 쪼그려 앉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염없이 울었다. 믿었던 가족에게 아무런 잘못 없이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날 이후 나는 혼자가 되었다. 친구 박지수에게 연락할 수는 없었다. 누나가 그녀를 불륜 상대로 지목했으니 그녀 역시 누나에게 어떤 비난을 받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매형 최연우에게도 연락했지만 그는 이미 내 번호를 차단한 상태였다. 누나의 말을 믿었을 것이다. 가족들에게도 수없이 연락했지만 모두 내 번호를 차단했거나 받지 않았다. 집으로 찾아갔을 때는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나를 쫓아냈다. 친구 중 한 명인 김민준이 나를 거두어 주었다. 그의 좁은 자취방에서 신세를 지며 나는 막막한 현실에 직면했다. 당장 내일 먹고 살 걱정부터 해야 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했지만 사회초년생의 급여는 혼자 살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게다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로 제대로 된 집을 구할 여유조차 없었다.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에는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으며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잠은 찜질방 수면실이나 고시원에서 해결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마음은 늘 불안하고 외로웠다. 가족에게 버려졌다는 상처는 깊은 구멍처럼 내 안을 파고들었다. 고시원의 좁은 방에 앉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벽에 붙여놓은 낡은 가족 사진을 바라보곤 했다. 행복했던 한때의 모습, 웃고 있는 누나, 자애로운 부모님. 그 사진 속의 가족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매일 밤 울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책했다.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오해를 풀고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다. 그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누나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귀 기울였고 나를 희생양 삼아 누나의 불행을 설명하려 했다. 어쩌면 그들은 처음부터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걸지도 모른다. 누나는 늘 부모님의 자랑이자 사랑이었고 나는 그저 부차적인 존재였다. 어릴 때부터 느껴왔던 미묘한 차별이 이렇게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날 줄은 몰랐다. 그 깨달음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려 울고불고할 시간이 없었다. 오직 나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야 했다. 가족의 도움 없이 세상의 냉혹함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상처는 분노로 변했고 분노는 생존을 위한 에너지로 바뀌었다. 나는 악착같이 일하고 돈을 모았다. 잠자는 시간을 줄였고 먹는 것을 아꼈다. 사람들을 믿지 않게 되었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찜질방과 고시원을 전전하던 나는 작은 월세방을 얻었고 더 나은 직장을 구했으며 조금씩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옮겨갔다. 잃어버린 시간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나는 성공하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가족에게 버려졌던 그날의 나약한 김준영은 더 이상 없었다. 상처는 깊지만 그 상처 위에 단단한 껍질을 두른 새로운 김준영이 서 있었다. Current Characters 2056, Total Characters 3928. 7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나는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고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과거의 고생 덕분에 돈 관리에도 철저했고 또래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모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이 생겼다. 바로 약혼녀 윤서아였다. 서아는 따뜻하고 현명했으며 나의 과거 상처를 이해하고 감싸 안아주는 사람이었다. 그녀 덕분에 나는 다시 사람을 믿는 법을 배웠고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 수 있었다. 서아는 나의 새로운 가족이었고 나의 미래였다. 우리는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을 약속했고 일주일 전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앞에서 약혼식을 올렸다. 서아는 평소 SNS에 우리의 사진을 자주 올리는 편이 아니었지만 약혼 사진은 특별한 날이었기에 페이스북에도 올렸다. 서아의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보다 훨씬 넓은 인맥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 게시물을 본 사람들 중에는 예상 못한 인물도 있었다. 바로 나의 전 매형 최현우였다. 서아는 몇 년 전 학회에서 최현우를 만난 적이 있었고 그때 페이스북 친구를 맺었다고 했다. 세상은 참 좁았다. 최현우는 약혼 게시물을 보고 며칠 후 나에게 연락을 해왔다. 그런데 그는 SNS 메시지가 아닌 익명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나중에 직접 만났을 때 그는 익명으로 연락한 이유를 설명했다. 7년 전의 일이라 갑자기 연락하기가 어색했고 이혼 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과거에 얽매여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게다가 먼저 나를 차단했던 입장에서 다시 연락하는 것이 쑥스러웠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가 조금만 덜 소심했더라면 내 인생은 훨씬 덜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른다. 익명 이메일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7년 전 누나의 이혼에 대한 모든 진실과 함께 결정적인 증거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이메일에 따르면 바람을 핀 것은 매형 최현우가 아니라 누나 김서연이었다. 그것도 내가 소개해준 내 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는 누나의 주장과는 달리 누나는 나의 다른 친구인 이민준과 불륜관계였다. 이민준은 당시 누나네 집 근처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던 친구였다. 나는 둘이 만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에 전혀 짐작조차 못했다. 둘은 관계를 잘 숨겼지만 결국 최현우에게 발각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누나는 최현우에게 발각되자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렸다. 자신이 이민준을 만난 것도 관계가 깊어진 것도 모두 내가 이민준을 소개해줬고 이민준이 가수가 되고 싶어 하는데 누나가 노래를 잘하니 도와달라고 부추겼기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내가 둘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숨기는 것을 도왔다고까지 주장했다는 내용이 이메일에 담겨 있었다. 나는 경악했다.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사실이었다. 누나는 자신의 불륜을 숨기기 위해 아무 잘못 없는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부모님까지 속였던 것이다. 최현우는 누나의 거짓말에 격분하여 누나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 가족 전체의 연락처를 차단했다고 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 행동이었지만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앞뒤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메일에 첨부된 증거들은 확실했다. 누나 김서연과 친구 이민준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와 이메일 스크린샷이었다. 거기에는 최연우를 속이는 것을 즐거워하는 내용, 서로에 대한 애정 표현, 그리고 다음 만남 장소에 대한 계획 등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특히 누나가 이메일 마지막에 자신의 중간 이름, 아무도 잘 모르는으로 서명한 부분이 있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다. 나는 진실을 손에 쥐게 되었다.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최연우일 거라고 직감하고 서아의 페이스북 친구 목록을 확인하여 그를 찾았다. 그리고 그에게 연락하여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다. Current part characters, V사로 far, total characters 63322. 며칠 후 우리는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7년 만에 마주 앉은 최연우는 조금 야위었지만 여전히 선량한 인상이었다. 그는 나에게 이메일로 보낸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그 역시 누나 김서연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나를 오해했고 심지어 이혼 과정에서 누나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재산 분할 시 상당한 손해를 보았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누나는 합의금을 줄 돈이 없다며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가보인 할머니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위자료 대신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 반지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누나는 그것까지 이용했던 것이다. 최연우는 몇 년 전 우연히 박지수를 만났고 박지수로부터 누나가 이혼 사유를 나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했다. 박지수는 내가 자신에게 진실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기에 최연우에게도 말하지 않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죄책감을 느껴 결국 최연우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최연우는 그때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누나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속았는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진실을 알리고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먼저 연락을 끊었던 입장에서 망설이고 있었다고 했다. 조금만 덜 부끄러움을 탔더라면 하는 그의 말에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그의 소심함 때문에 나는 7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나는 최연우를 용서했다. 그는 나처럼 누나의 피해자였고 무엇보다 나에게는 그의 도움이 필요했다. 나에게 아무런 잘못 없이 누명을 씌우고 인생을 망가뜨린 누나에게 그리고 누나의 말만 믿고 나를 버린 가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고 최연우는 그 증거를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최연우에게 나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누나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이제는 명확했다. 자신의 불륜을 숨기고 이혼 과정에서 부모님의 재정적, 정신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내가 박지수나 최연우와 대화하면 진실이 드러날 것을 알았기에 아예 나를 집에서 쫓아내고 모든 관계를 단절시켰던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혈육인 나조차도 서슴없이 버리는 누나의 이기심에 치가 떨렸다. 부모님 역시 누나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겠지만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기는커녕 누나의 말만 믿고 나를 버렸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 나는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누나가 내 인생을 망가뜨린 것처럼 나도 누나의 인생을 망가뜨릴 작정이었다. 7년 전 나를 길바닥에 내쫓았던 것처럼 누나도 똑같이 당하게 해주고 싶었다. 부모님 역시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7년 동안 가족과 연락하지 않았기에 그들이 아직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예전 동네 친구에게 수소문하니 다행히도 이사하지 않았고 누나 김서연도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역시나 누나는 혼자 힘으로 살기보다는 부모님께 의존하는 편안한 삶을 선택한 모양이었다. 이틀 전 나는 최연우와 함께 예고 없이 부모님 댁 아파트를 찾아갔다. 7년 만에 서는 현관문 앞.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두려움이 아닌 분노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문 앞에 서 있는 나와 최연우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고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어머니가 제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우리는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에는 아버지와 누나 김서연이 TV를 보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서자 세 사람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되었다.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네가 여길 왜 와? 당장 안 가면 경찰 부를 거다 하고 소리쳤다. 나는 아버지의 말을 막고 차분하게 말했다.
경찰 부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희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부모님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누나 김서연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 금방이라도 토할 것 같은 표정이었다. 누나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머리가 아파서 방에 좀 들어가 볼게요 하고 중얼거렸다. 나는 누나를 막지 않았다. 어차피 도망갈 곳은 없었으니까. 최연우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혼 관련 서류와 함께 김서연과 이민준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및 이메일 스크린샷이 담긴 파일이었다. 나는 그 증거들을 부모님 앞에 내려놓고 7년 전 그날 밤의 진짜 이야기를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7년 전 김서연 씨가 최연우 씨와 이혼한 진짜 이유는 최연우 씨의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을 피운 건 김서연 씨 본인이었습니다. 상대는 제 친구 이민준이었고요. 부모님은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누나를 바라보았다. 누나는 소파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서연 씨는 자신의 불륜이 발각되자 모든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제가 최연우 씨와 박지수를 소개해줬고 심지어 제가 둘의 불륜을 알고도 숨겨줬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김서연 씨의 말만 믿고 아무 죄 없는 저를 한밤중에 집에서 내쫓으셨죠. 나는 7년 전 그날 밤 길바닥에 버려졌던 순간의 절망과 고통을 떠올렸다. 부모님께서는 내 말을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이었다. 이어서 최연우가 나섰다. 그는 김서연과 이민준의 적나라한 대화가 담긴 스크린샷을 부모님께 보여드렸다. 이것들이 김서연 씨와 이민준이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저를 속이며 만나고 저에 대한 조롱까지 담겨 있습니다. 김서연 씨는 이 불륜 때문에 저와 이혼하게 되었고 위자료로 줄 돈이 없다며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가 보인 할머님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최연우의 말에 부모님은 더욱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아버지는 가보인 반지가 넘어갔다는 말에 얼굴이 벌개졌다. 누나 김서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아니야, 거짓말이야. 저 인간들이 짜고 나를 모함하는 거야 하고 소리쳤다. 나는 비웃었다. 증거가 여기 다 있는데 무슨 거짓말입니까? 누나는 7년 전에도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저에게 누명을 씌웠죠. 지금도 똑같네요.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누나에게 다가갔다. 김서연, 이게 다 사실이냐? 누나는 아버지 앞에서조차 거짓말을 하려 했다. 아빠 아니에요. 저 인간들이.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누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누나의 뺨을 후려치며 소리쳤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동생에게 누명을 씌우고 우리 갑옷까지 팔아넘겨?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버지는 곧바로 누나의 방으로 들어가 대충 짐을 싸서 커다란 여행 가방 2개와 쇼핑백 몇 개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는 누나에게 던지듯 건네주었다. 이거 가지고 당장 꺼져! 내 딸 아니다. 누나는 충격에 휩싸여 멍하니 서 있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도 소리쳤다. 너희들도 당장 나가. 내 집에서 전부 나가. 나는 2번 말할 필요도 없었다. 최연우와 함께 뒤돌아 나오는데 뒤에서 누나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엄마, 제발요. 서연이 잘못했어요. 내쫓지 마세요. 7년 전 내가 부모님께 애원했던 모습과 똑같다. 소름이 끼치도록 똑같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 카르마였다. 나는 그 어떤 때보다 행복하고 후련했다. 집에서 나온 후 최연우와 나는 근처 카페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해나에게 빼앗긴 재산과 명예를 어느 정도 되찾았고 나 역시 억울함을 풀고 복수에 성공했으니 서로에게 감사할 일이었다.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짧게 이야기하고 헤어졌다. 최연우는 이제 과거를 정리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며칠이 지났다. 누나 김서연은 부모님에게서 쫓겨난 후 갈 곳이 마땅치 않았는지 나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준영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부모님께 다시 들어가게 좀 도와줘. 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다. 그러자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다. 받지 않으면 문자를 보냈고 문자를 무시하면 또 전화를 걸었다. 결국 나는 누나의 번호를 차단했다. 하지만 누나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친구들의 전화로 회의 통화를 걸어 나에게 연결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나를 괴롭혔다.
나 지금 갈 데가 없어. 돈도 없고 네가 좀 도와줘야지. 가족이잖아. 하는 식의 애원이 대부분이었다. 역겨웠다. 7년 전 나를 길바닥에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이라니. 나는 누나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계속 괴롭히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제야 누나의 연락이 잠잠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아침 출근을 위해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누나가 내 차 보닛 위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내 앞을 가로막았다. 김준영,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가족끼리. 비키세요. 출근해야 합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못 비켜. 너 나랑 이야기 좀 해. 부모님께 다시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해줘.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누나 인생은 누나가 망친 겁니다. 저에게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네가 그때 그 여자를 최연우한테 소개해주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결국 다 네 잘못이야. 기가 막혔다. 진실이 다 밝혀졌는데도 여전히 남 탓이라니. 나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휴대폰을 꺼내 백이를 눌렀다. 어디에 신고하시는 거예요? 누나가 당황했다. 스토킹으로 신고합니다. 계속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뭐야? 너 미쳤어? 가족한테 경찰 신고를 해? 누나는 소리를 지르며 내 팔을 잡고 늘어졌다. 나는 단호하게 뿌리쳤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누나는 경찰 앞에서 더욱 격렬하게 저항하며 나를 비난했다. 저 인간이 제 동생인데요. 집에서 쫓아냈다고 복수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절 괴롭히는 거예요. 경찰은 누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진술을 들은 후 누나를 연행해 갔다. 누나는 끌려가면서도 나를 향해 김준영, 너 후회할 거야. 넌 괴물이야. 하고 악을 썼다. 경찰서에 가서 누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1년의 과정이 귀찮고 시간을 잡아먹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누나가 나에게 했던 짓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차피 부모님이 누나를 보석으로 풀어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누나는 그들의 가장 소중한 딸이었으니까. 예상대로 누나는 곧 풀려났다. 그리고 부모님의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페이스북 약혼 게시물을 보고 내 소식을 알게 된 모양이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메시지였다. 준영아, 잘 지내니? 하는 식이었다. 답장하지 않았다. 그러자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내 누나가 많이 힘들어한다. 네가 좀 이해해줘라. 우리도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 솔직히 실수였지. 벌써 7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그만 풀자. 그리고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네가 결혼한다니 정말 기쁘구나. 우리도 결혼식에 꼭 가고 싶다. 언제쯤 나를 잡았는지 알려주렴. 예단이나 혼수는 필요 없단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자신들이 저지른 짓은 솔직한 실수로 치부하고 7년 동안 버려졌던 아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결혼식에 와달라고 하다니. 대체 어디서 저런 뻔뻔함이 나오는 걸까? 서아와 함께 부모님의 메시지를 읽으며 한참을 웃었다. 서아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준영 씨, 그분들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그분들 필요 없어요. 부모님의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다. 자신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때는 오해가 있었을 뿐이라는 변명, 그리고 가족은 그래도 가족이라는 뻔한 이야기들이었다. 그들의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기는 했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어리석음과 뻔뻔함이 우스꽝스러울 뿐이었다. 가장 최근에 온 메시지는 더 가관이었다. 부모님은 누나 김서연을 다시 집으로 들였다고 했다. 서연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단다. 너도 이제 그만 화풀고 누나를 용서하렴. 그리고는 나에게도 두 자녀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곧 우리 집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오라는 내용이었다. 결혼식 전에 문명적인 방식으로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자는 제안이었다. 나는 서아와 함께 그 메시지를 읽고 배를 잡고 웃었다. 문명적인 방식이라니. 7년 전 한밤중에 아들을 길바닥에 내쫓은 사람들이 할 말인가. 자신들이 나에게 잘못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듯한 태도가 역겨웠다. 나는 길게 답장했다. 더 이상 미련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두 분께서 서연 씨를 다시 받아들이신 것은 두 분의 선택이니 상관없습니다.
서연 씨가 반성을 하든 말든 저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두 분께서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두 분께 두 번째 기회를 요청한 적도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은 단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하시며 문명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회복하자고 하셨는데 저는 두 분과의 관계를 회복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7년 전 두 분께서 저를 버리셨을 때 저는 이미 두 분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지난 7년 동안 두 분 없이도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오히려 두 분께서 저를 버려주신 덕분에 저는 스스로 자립하고 저만의 삶을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제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억압받고 있었는지조차 모르셨겠죠. 두 분께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저에게는 이제 새로운 가족 약혼녀 윤서아이 생겼습니다. 두 분께서 저에게 솔직한 실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는 솔직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잔인한 배신이었습니다. 그 배신으로 인해 저는 7년 동안 고통받았지만 이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 두 분의 용서나 화해는 필요 없습니다. 두 분께서는 서연 씨와 함께 행복한 가족놀이를 계속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앞으로 저에게 보내시는 모든 메시지나 전화는 차단할 것입니다. 더 이상 두 분과 서연 씨의 연락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거나 연락을 시도하신다면 그때는 변호사를 통해 대응할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 메시지를 보내고 나는 휴대폰에서 부모님과 누나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했다.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도 삭제했다. 속이 시원했다. 7년 동안 나를 모감하던 과거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기분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들이 후회하든 말든 잘 살든 못 살든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나의 가족은 이제 윤서아뿐이었다. 우리는 함께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우리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부모님과 누나는 아마도 계속해서 나에게 연락을 시도할 것이다. 체면을 중시하는 아버지와 감정에 휘둘리는 어머니, 그리고 이기적인 누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고 이제는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겠지만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과거의 나약한 김준영이 아니니까. 변호사 선임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한 일이었다.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자유로워졌다. 나는 서아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다. 마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동네에 위치한 아파트였다. 서아는 인테리어 잡지를 보며 신나게 가구와 소품을 고르고 나는 그런 서아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때도 있었다. 7년 전 길바닥에 나앉았던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 가끔 과거의 악몽을 꾸기도 했다. 한밤중에 낯선 길거리에 홀로 서 있는 꿈, 가족들이 차가운 눈으로 나를 비난하는 꿈. 하지만 깨어나면 따뜻한 서아가 곁에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모든 악몽은 사라졌다. 서아는 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녀는 나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나를 비난하거나 동정하지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 주었다. 그녀의 존재는 나에게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다. 혈연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함께 미래를 꿈꾸는 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누나 김서연은 여전히 부모님 댁에 얹혀 살고 있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었다. 최연우는 그 후로 몇 번 연락이 왔지만 나는 그의 연락도 점차 줄였다. 그는 나에게 진실을 알려준 고마운 조력자였지만 더 이상 과거와 관련된 사람들과 얽히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살면 되었다. 부모님은 내가 모든 연락을 차단하자 처음에는 당황한 듯했다. 하지만 곧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예전 동네 친구들을 통해 나에게 연락을 하거나 내가 다니던 회사에 전화해서 나를 찾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회사에는 개인적인 연락처를 알려주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친구들에게도 부모님과의 관계는 이미 끝났으니 더 이상 관여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내가 차단한 번호 외에 다른 번호로 계속 문자를 보내왔다. 내가 그렇게까지 매정할 줄 몰랐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 누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한다. 네가 그래도 오빠인데. 나는 그 모든 문자를 읽지 않고 삭제했다. 그들의 말을 들을수록 과거의 분노만 다시 살아날 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나에게 했던 짓의 무게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솔직한 실수라니. 7년 동안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할 말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어머니보다는 체면을 더 중시하는 분이라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어머니를 통해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해왔다. 아버지가 내 결혼식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다. 그래도 네가 우리 집 장남인데 하는 식이었다. 나는 장남이라는 책임감 같은 것은 이미 7년 전 집에서 쫓겨날 때 모두 버렸다고 생각했다. 나는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자문을 구했다. 친구는 만약 가족들이 계속해서 괴롭히거나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해 주었다. 나는 친구에게 미리 위임장을 작성해 두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새 아파트로 이사를 마쳤다. 서아와 함께 꾸민 우리의 보금자리는 따뜻하고 아늑했다. 과거에 좁고 초라했던 자취방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이곳은 나에게 안정감과 평화를 주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버려질 걱정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왔다. 우리는 가족 없이 서아의 부모님과 친척들 그리고 우리의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여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나의 과거 가족에게는 단 한 통의 초대장도 보내지 않았다. 보낼 이유도 없었고 보고 싶지도 않았다. 결혼식 전날 밤 서아와 함께 앉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7년 전 나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 고통과 시련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다. 나를 버린 가족에게 복수했지만 그것이 내 삶의 전부는 아니었다. 복수는 과거를 정리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 나의 진짜 목표는 서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다. 결혼식 날 나는 생애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서아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걷는 순간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의 새로운 가족, 나의 서아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결혼 후에도 부모님과 누나의 연락 시도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나는 변호사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했다. 변호사의 연락이 가자 그들의 연락 시도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아마도 더 이상 나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나를 버린 가족에 대한 분노도 그들에게 복수한 것에 대한 후회도 없었다. 그저 그들은 나의 과거 일부였고 이제는 완전히 단절된 존재일 뿐이었다. 나는 나 자신과 서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집중했다. 가족의 의미는 혈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에게는 서아가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을 배웠지만 동시에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정한 사랑과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를 버린 가족에게 복수하고 관계를 끊어낸 나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선택을 통해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 현재의 행복을 찾았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괴물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김준영이었다. 가끔씩 들려오는 소문에 따르면 누나 김서연은 부모님에게 다시 얹혀 살면서도 여전히 철없이 행동하고 부모님의 속을 썩이고 있다고 한다. 부모님 역시 아들인 나를 잃은 것에 대한 후회와 딸에 대한 실망 속에서 힘든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나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삶, 나의 가족, 나의 행복에만 집중할 뿐이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는 미래로 나아갈 시간이었다. 새로운 아파트에서의 삶은 평화로웠다.
서아와 나는 매일 저녁 함께 요리를 하고 거실에 앉아 영화를 보거나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말에는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온함이었다. 서아는 나의 과거 상처에 대해 깊이 파고들지 않았지만 내가 힘들어할 때면 말없이 곁을 지켜주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해 주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치유였다. 7년 전 가족에게 버려졌을 때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았지만 이제는 서아가 곁에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부모님과 누나의 연락 시도는 드물지만 계속되었다. 주로 어머니를 통해서였다. 내가 모든 번호를 차단하자 이제는 서아의 회사나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는 듯했다. 하지만 서아는 현명하게 대처했고 변호사 친구에게도 미리 상황을 알려두었기에 큰 문제는 없었다. 어머니는 서아에게 준영이가 너무 독하다.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의 연을 이렇게 끊을 수 있니? 내가 옆에서 잘 이야기해서 마음을 돌려달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서아는 그런 메시지를 나에게 보여주며 함께 씁쓸하게 웃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리고 있었다. 그리고 서아를 통해 나를 조종하려 했다. 나는 서아에게 말했다. 신경 쓰지 마. 그분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 서아 씨는 그분들과 얽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서아는 내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준영 씨에게 상처 준 사람들과 제가 얽힐 일은 없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가족을 만들 거예요. 그 말에 나는 큰 위안을 얻었다. 서아는 정말 나의 새로운 가족이었다. 과거의 가족이 나에게 준 것은 상처와 배신감뿐이었지만 서아는 나에게 사랑, 신뢰, 그리고 안정감을 주었다. 누나 김서연은 부모님 집에 다시 들어간 후에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지 않고 부모님께 용돈을 탔으며 밤늦게까지 놀러 다니거나 친구들과 어울린다고 했다. 이혼 후에도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다. 부모님은 그런 누나 때문에 걱정이 많으면서도 여전히 누나를 감싸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다. 그들은 끝까지 누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어쩌면 그것이 그들의 가족에 대한 정의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정의 안에 나는 포함되지 않았다. 나는 누나의 몰락에 대해 더 이상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무관심했다. 그녀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렸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불행이 나에게 어떤 만족감이나 기쁨을 주지는 않았다. 나의 행복은 그녀의 불행에 달려있지 않았다. 나의 행복은 서아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에 있었다. 가끔씩 과거의 집 앞을 지나갈 때가 있었다. 낡고 오래된 아파트 단지. 그곳에 나의 과거가 묻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곳을 돌아보거나 미련을 두지 않았다. 그곳은 더 이상 나의 집이 아니었다. 나의 집은 서아가 있는 곳이었다. 부모님과 누나는 내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더 이상 직접적인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 아마도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그들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고 나의 삶은 완벽하게 평화로워졌다. 나는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다. 나를 버린 가족에게 복수하고 관계를 단절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들이 나에게 준 상처는 너무나 깊었고 그 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면 나는 계속해서 고통받았을 것이다. 나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이제 나는 나의 새로운 가족, 서아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복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서 시작되는 것이었다.